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제이지 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삶의 저력은 오래된 지혜에서 나온다. 공부 중에 최고의 공부는 고전 공부다. 알미 삶이 되고 삶이 알미 되는 자기 발전의 기술. 조윤재 작가님의 내가 고전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책은 정말로 사람을 만든다. 사가 시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서구가 영평에서 대궐로 가는 길에 한 소년을 만났다. 소년은 한 짐의 책을 말에 싣고 북한사로 가는 중이었다. 10여일 후 고향으로 돌아가던 이서구는 전에 만났던 그 소년을 다시 만났다. 그때도 소년은 한 짐의 책을 싣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이서구는 궁금해서 물었다. 너는 뭐 하는 녀석이길래 읽지도 않은 책을 잔뜩 싣고 왔다 갔다만 하느냐? 그러자 소년이 대답했다. 왔다 갔다만 한 것이 아니라 다 읽었습니다.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많은 책을 읽었을까 궁금했던 이서구는 다시 물었다. 무슨 책이길래 벌써 다 읽었다는 말이냐? 이에 소년은 강목이라고 답했는데 강목은 주자가 지은 자치통감 강목으로 어른도 읽기 어려운 책이었다. 이서구는 기가 막혀서 다시 물었다. 이 녀석,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어떻게 강목을 열흘 만에 다 읽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러자 소년은 외울 수도 있습니다. 하며 책을 줄줄 암기하기 시작했다. 구한말 학자인 황현의 매천야록에 실린 정약용의 어린 시절 이야기다. 다분히 정약용의 천재성을 나타내는 이야기지만 별로 놀랄 일은 아닌 것 같다. 사실 정약용은 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인 정약용은 철학, 행정, 법학, 예학, 의학, 지리, 음악 등 다방면에 걸쳐 수백 권의 저서를 남겼다. 또한 수원성 건립을 위해 직접 설계도를 만들었고 도르래의 원리를 응용하여 거중기를 만드는 등 과학적인 지식도 뛰어났다. 목민심서를 비롯하여 맹자요의, 논어 고금주 등의 철학서, 악서 고존 등의 음악서, 마가회통 같은 의학서 등 그의 저서는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서양에서 활동한 칸트, 루소, 니체, 헤겔 등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대학자라고 할 수 있다. 아니 오히려 서양의 대학자들이 철학이라는 한 분야에 탁월했던 것에 비하면 정약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성을 보여주었던 통합형 인재라는 점에서 그들을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다양한 저서들은 정조사후 정치적인 탄압으로 귀향을 갔을 당시에 거의 모두 집필되었다. 생활하기도 어려운 척박한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그 많은 작품을, 그것도 모두 명작의 반열에 들 정도의 책을 쓸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읽어온 수많은 책들이 기반되었기에 가능했다. 자신의 내면을 꽉 채운 지적 충실함이 고난 속에서 세상이 놀랄 정도의 훌륭한 저작물로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그는 저서에서도 독서를 유난히 강조했다. 이부자리와 의복 외에 책을 한 술에 싣고 갈 수 있다면 이것이 곧 청렴한 선비의 행장이다. 목민심서에 실려있는 이 말은 처음 지방의 관리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의 바람직한 행장을 말한다. 자신이 쓸 살림 도구와 함께 필히 가져가야 할 것으로 한 수레의 책을 말하고 있다. 책은 학생들의 공부 도구이기도 하지만 통치자들에게 필수적인 도구이기도 하다. 책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고 마음을 수양하고 다양한 통치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자녀들에게도 편지를 보내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 것을 권했다. 배족으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 한 가지밖에 없다. 배족이 글을 읽지 않고 몸을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 구실을 하겠느냐. 배족이라 벼슬은 못하지만 성인은 되지 못하겠느냐. 내가 밤낮으로 빌고 원하는 것은 오직 둘째 아이가 열심히 독서하는 일뿐이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책을 읽어 이 아비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지 말아다오. 너희들이 정말로 책을 읽으려 하지 않는다면 내가 저술한 저서들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내 저서가 쓸모없다면 나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즉, 너희들이 독서하는 것은 내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다. 정약용의 이 절실한 편지로 훈육을 받은 두 아들 정하경과 정하규는 당대 최고의 시인이 될 수 있었다. 배움이란 나의 가치를 높여가는 일이다. 속됨을 고치는 데는 책만한 것이 없다. 이 글은 명나라 마렵 장호라는 이가 명대 유명한 정각가들이 옛 경전에서 좋은 글귀를 골라 새긴 인장을 모아 엮은 책 학산당 인보에 실려 있다. 이 책은 특히 조선 후기 실학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박제가는 이 책에 서문을 쓰기도 했다. 글은 짧아도 뜻은 길고 채집한 것이 넓고 담긴 뜻은 엄정하였으니 친구 이덕무가 이를 위해 풀이한 글을 손수 뽑고서 내게 서문을 구하였다. 아, 압록강 동쪽에서 무덤덤하지 않게 책을 볼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럴진데 내 말이 믿음을 얻지 못할 것이 마땅하구나. 서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마음에 꼭 맞는 책에 서문을 쓰는 감격이 저절로 배어나오는 듯한 글이다. 책은 지식을 넓히고 폭넓은 사고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의 속됨을 고치는 데도 책은 필요하다고 이 책은 말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 마음에 새겨서 내 행실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입으로만 읽을 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몸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일 것이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경목요결에서 율곡 이의 선생이 바르게 책 읽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책을 읽을 때는 마음을 집중하고 뜻을 다하여 넓게 살펴보고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배운 것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여 실천할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쌓는 것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책을 읽을 때는 책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율곡 이의 선생은 이와 함께 책은 반드시 한 권을 숙독하여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은 다음
다른 책을 집어들기를 권한다. 많이 읽을 욕심으로 이 책 저 책 마구 읽다가는 아무것도 자기 것으로 삼을 수가 없다. 퇴계 이황 선생도 낮에 책을 읽었다면 반드시 밤에는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권한다. 그래야 읽은 것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우는 것은 곧 몸의 보배요. 배운 사람은 곧 세상의 보배다. 주 문공이 한 말로 배움의 가치를 일러주는 말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 부지런히 배우면 가난을 극복해 일어설 수 있고 부자도 배워야 그 이름을 빛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가난하든 부자이든 간에 배움이 없이는 뜻깊은 삶을 살 수 없다.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세상에 대한 기여도 할 수 없다. 한마디로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배운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 고대 중국의 유명한 보석이었던 화씨의 보석도 원래는 정리란 시골 마을의 문지방 돌이었지만 옥공의 손을 거쳐 천하의 보물이 되었다. 또 공자의 제자인 자로와 자공도 본디 시골 사람이었지만 공자를 만나 학문을 갈고 닦아 뛰어난 학자가 될 수 있었다. 배움을 통해 귀한 세상의 보물이 될 수도 한낱 길가에 뒹구는 돌덩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순자는 사람에게 학문은 옥돌을 갈고 다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것이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목적. 지금 우리 세상을 꼭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품격 없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와 명예, 그리고 오직 성공을 지상 최고로 삼는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한다. 가치관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어떤 대상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나 의의에 관한 견해나 입장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치관은 인간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해야 할 수단과 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로 인식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은 오직 부와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세계는 지금 품격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런 품격 없는 가치관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함으로써 돈과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고 도리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이 되었고 연령과 지역에 상관없이 탐욕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세속적인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사회 지도층들의 나쁘끄러운 행태가 바로 품격 없는 사회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재벌이나 상류계층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이 더 큰 문제다. 마치 우리 사회는 사회 전체가 부와 계급에 의해 계층이 나눠진 모양새다. 소위 갑질이라는 용어조차도 속되기 이를 데 없는 행태가 사회 곳곳에서 벌어진다. 우리 삶에서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도 우리 마을에는 안 된다는 님비 현상. 빈곤 계층이나 다문화 가정과 같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정의 자녀와는 한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는 풍토. 인터넷 등 SNS를 통해 벌어지는 수많은 인격 침해 등도 우리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린 시절부터 성공 지상주의의 교육을 받아온 것이다. 가정에서도 성공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가르쳤고, 학교도 윤리와 지혜를 가르치기보다는 입시와 사회에서의 성공을 지상 과제로 가르친다. 성공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런 교육 철학이 오늘날의 품격 없는 세상을 만든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품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답은 바로 책이다. 그 중에서도 인문학 책이 바로 핵심이다. 인간의 교양을 고양하는 다양한 영역을 가르치는 인문학을 통해 품격이 길러진다. 다산 정약용은 바람직한 공부의 순서로 철학, 역사를 읽고 그 다음에 실용을 공부하라고 권했다. 철학을 통해 사고력과 올바른 인성을 키우고 역사로 치세의 근본과 통찰력을 배운 다음 실용 공부를 하라는 것이다. 그는 공부를 그저 출세의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공부도 잃고 나도 잃는다라고 하며 오직 성공 위주의 독서를 경계했다. 지식이 넘치는 사람은 당장 성공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고전의 지혜와 교양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곧 무너지고 만다. 또 결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없다. 바른 인성이 기반이 되지 않은 지식은 오히려 더 큰 사회악이 될 수도 있다. 지능형 범죄, 경제사범을 비롯하여 소위 사회의 지도층들이 저지르는 각종 범죄가 바로 그것이다. 진정한 존경을 받으려면 인문학의 지혜로 폭넓은 교양을 쌓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부나 세속적인 성공이 결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품격을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노력은 역지사지의 상상력을 기르는 일이다. 우리 사회가 품격을 잃고 무질서와 폭력에 물드는 이유는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상상력이 없기 때문이다. 고전을 읽으면 내 입장보다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된다. 타인의 자리에 나를 놓아봄으로써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겪는 것이 바로 역지사지의 핵심이고 그 기반이 바로 인문학이다. 논어 하기편에서 공자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위령공편에 실려있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도 같은 뜻의 말이다. 이 말은 기독교의 황금률로 잘 알려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진리다. 세 번째 노력으로 나 자신을 성찰해 바로 세워야 한다. 인문학적 교양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주지만 나 자신에 대한 성찰도 준다.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다.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없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대하고 고상한 것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대하고 고상한 영혼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악덕조차도 위대하고 고상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똑바른 노도 물속에서는 굽어 보인다. 사물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춘추 좌전에 가죽이 없는데
털을 어디에 심을 것인가 라는 말이 실려 있다. 가죽이 없으면 털이 자랄 수 없듯이 근본이 없이는 어떤 일도 도모하기 어렵다. 우리는 근본을 보기보다는 지엽적인 현상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근본이 지켜야 할 핵심이고 바라보아야 할 중심이다. 성공에 매달리고 출세를 위한 공부에 매진하기보다는 삶의 의미를 알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인문학적 교양을 쌓아야 한다. 이런 노력이 계속될 때 우리는 품격 있는 자신을 되찾을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